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그동안 제가 없는 자리 진행해 주시느라고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아니요, 저 굉장히 버벅거리고 DJ의 그 무게가 얼마인지 또 간만에 느껴봐가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마주 앉아서 하다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하니까 사람이 세상 멋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달라 보이죠? 네. 네,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주인 몰래 식당에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했는데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김환 기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주거 침입이 아닌가 사람들 먼저 이렇게 생각들 드실 텐데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인가 하면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 씨가 관리팀장인 B 씨와 함께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본인들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니까 이 기자에게 우리가 향응도 제공하고 술도 좀 사주고 접대하는 거를 연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찍자 몰래. 덫을 놓자 이거네요. 네,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먼저 이제 가서 관련 장치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제거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겁니다. 1심, 2심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김준우 변호사,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1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 침입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는데요. 2심에서 뒤집어져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서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일단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그냥 확정한 것인데, 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주거 침입의 결국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보호 법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기존의 판례나 법원의 해석 지침을 좀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보통 그 소부라고 해서 3, 4인씩 이렇게 대법관들이 나눠져서 하는 곳에서 결정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요. 극히 일부의 사건만 기존의 판례 법리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부에서 합의가 되면 모든 대법관이 다 모여서 토론하는 전원합의체를 거치는데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대법원에 확정된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몰카를 설치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 주인이 반대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라는 걸 보호하기 위한 법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반응 유죄를 봤을 텐데 1심처럼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경우는 아니다. 이번 건은 그렇게 하면서 좀 기존의 법리를 좀 다소 변경한 것입니다. 네, 좀 쉽게 일반인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일반인의 주거가 아닌 식당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사생활 침해 당했다거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유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몰래 몰카를 설치했다라면 그건 다 원래 주인이랑 합의된 게 아니라 주인이랑 합의된 거는 밥 먹으러 온 건데 이런 걸 했다니 그건 주거 침입죄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번 판례를 고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게 꼭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느냐 아니냐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냐 안 해쳤냐 이거에 좀 더 주목해서 보겠다는 판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주거 침입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디 집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이제 법리의 핵심은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온 상태가 해쳐졌는가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낙을 설령 받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평온 상태가 해쳐졌다, 현격하게 해쳐졌다라고 치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거에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간 행위 자체로 그 평온 상태, 근데 이게 사실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온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행위 주거에 침입했느냐는 행위가 아니라 네. 그 행위가 어떻게 촉발됐느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주거 침입죄는 뭐 우리 표디님께서도 또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단순한 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어쨌든 특정한 주인 있는 공간을 침입한 것에 대한 죄고요. 네. 주거 침입죄가 최근에 좀 판례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위 간통죄 사건에서도 예전에는 다 뭐 상간남 상간녀가 있는 경우에 주거 침입죄까지로 다 처벌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기존 판례를 굉장히 변경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법적으로나 일반적인 상식과 관행으로 그저 남의 집에 남의 식당에 들어가서 허가 없이 뭐 몰래카메라 설치하거나 출입을 하거나 이러면 주거 침입이라고 알았지만 이게 좀 바뀌었고 각 사건마다 들여다보고 실제로 그 주인의 사생활의 평온이 해쳐졌는지 아닌지를 따져야만 주거 침입이다 아니다를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뭐 일반화가 되는 좀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이제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데 뭐 주인 몰래 들어서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이거 다 괜찮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면 본인들이 들어간 시간에 설치를 해놓고 나와버리면 다른 사람을 찍기 위해서 그런 케이스까지 적용될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본인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인터넷 매체 기자가 온 순간 거기서 녹화를 한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만약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비밀을 해가지고 그러면 집주인이나 뭐 식당 주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합의된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7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에 내가 이 방이 있는 식당을 쓰겠다 이런 거니까 좀 다른 그 완전히 24시간짜리 무슨 몰카를 설치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 네네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이요. 저도 바로 이 판례 듣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199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초원 복집 도청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의 판례가 바뀌었다 뒤집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초원 복집 사건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그 하여튼 그때도 높으신 분이었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92년 대선 앞두고 이제 우리가 남이다. 그래서 부산 지역 우리가 남이가 기관장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면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냐를 획책 모의한 걸 통일국민당 정주영 회장이 총재로 있던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몰래 녹음을 했다가 퍼뜨렸는데 역결집이 일어나서 부산 경남에서 김영삼 후보를 여기 몰표를 주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좀 희극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녹음을 했던 녹화 도청을 시도했던 분들이 이제 주거 침입죄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92년이어서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은 아직 아마 제정 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이 안 됐는데 그때는 이런 걸 알았다면 식당 주인의 추정적 승낙을 반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주거 침입죄로 됐는데 그전 판례와랑은 조금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만약 이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인 거죠. 그때는 없고 지금은 생긴 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시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하여튼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율할 수 있는 다른 법률들이 또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게 주거침입이 아니어서 처벌 안 받는다 뭐 이렇게만 또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다만 추정적 승낙이라는 게 그 당시 핵심 법리였는데 지금은 영업주의 현실적 승낙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 진짜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냐 안 해쳤냐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 게 새로운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판례의 논리 자체는 변경된 것이 맞고 그래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변경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활의 평온 그것이 핵심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거 침입 함부로 적용해서도 안 되겠고 함부로 침해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민한 기자 김환 기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촉법소년 얘기 좀 해볼까요? 촉법소년 해당 연령,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이 문제 역시 표디님이 가장 잘하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제 논의인데, 오래됐죠. 네, 최근에 이제 한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또 굉장히 좀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고, 소년 심판. 네. 그래서 대선 기간 중에 후보들도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가 최근에 이제 인수위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가 뭐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비판이 있어 왔어요. 지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너무 높다. 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법무부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과연 몇 살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야기된 근본적인 이유,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범죄를 자꾸 저지르고 그리고 스스로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내세워서 이것을 악용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의 숫자를 보면 뭐 줄어드는 해도 있긴 하지만 한 6천 명대에서 8천 명대로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좀 우상향한 추세를 보였고요. 강력범죄가 이제 늘어났고 뭐 방화, 강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폭행, 뭐 강제추행, 사기 같은 범죄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다 스마트폰을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범죄에 대한 어떤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니 연령을 낮춰서 엄벌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인 겁니다. 네.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나이 지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발육 그 정도도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고 스마트폰 지금 김한 기자 말씀처럼 등을 통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입수 연령대도 무척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몇 살로 낮추는 것이 정답일까요? 일단 뭐 법안은 이제 몇 개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혜자 의원 같은 경우는 만 13세로 낮추자. 한 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만 12세로 낮추자. 윤석열 당선인이랑 입장이 같은데요. 지금 이제 원래 범죄 소년이는 만 14세부터 19세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만 10세부터 14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 14세까지를 이상을 형사책임 연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소위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요. 만 10세부터 만 14세 사이는 보호처분만 받는 거니까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소위 뭐 구치소 교도소를 안 가는 거지 보호처분이란 처벌을 받는 거고요. 소년원 가잖아요. 네,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건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청취자분들께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또 뭐 논쟁은 많습니다만 재범 가능성이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 우범소년이라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제목도 뭐 이런저런 무슨 소년이 되게 많은데 이제 논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통계적으로 아까 김한 기자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17년에 6천 건이었는데 21년에 뭐 8,400건이었다. 촉법소년이. 근데 또 어떤 통계 보면 2012년에 뭐 12,000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사법영감이나 그러니까 검찰의 통계와 법원의 통계와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소년보호 사건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수사기관을 직접적으로 별로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단 일률적인 통계 자체가 없어서 이게 늘었다 안 늘었다를 얘기하기가 되게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16세 혹은 14세부터 19세 사이 그러니까 16세부터 특히 18세 사이의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유의미하고 13세 미만은 여전히 조금 뭐 수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비율상으로 그렇게 높냐 일단 그런 게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논쟁이 되는 건 우리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 그 협약이 있는데 아동권리 협약 거기서 이제 비준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5년마다 심의를 받는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지 마라라고 이제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으로 의견 표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 청소년 인권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벌주의와 피해 회복을 동일하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촉법소년 소년을 낮춘다고 해서 그럼 범죄 예방률이 좋아진다라는 게 있냐. 네. 이 부분에 또 주목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쉽게 좀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이유는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촉법소년 연령대의 범죄가 줄어든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 통계적 근거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에 대한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은 반대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뛰셨던 표디님께서는 이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 연령 하한이라는 그런 그 사안보다는요. 아까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지금 우리 소년법상에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10가지나 되는 촉법소년을 포함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 처분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소년원에 보내거나 훈방하거나 양극단만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이 어린 범죄 소년들을 그들의 어떤 범죄적 특성, 범죄 원인들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정말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강력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강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청소년,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선과 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선도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 소신입니다. 전형적인 재선 의원의 논리인데 왜 추선에서 그치셨을까 궁금한데 저는 이제 아동인권 관련해서 얘기하는 변호사님들이 주변에 많고 활동가들도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촉법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연령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 소년이 지금 만 14세부터 19세인데 투표권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요건 18세 정도로 좀 낮춰야 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들도 줬으면 의무도 좀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18세, 19세, 20세로 막 되게 이렇게 법들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한번 좀 18세로 좀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촉법소년 관련 논란에서 언론의 몫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통계가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 흉악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에서 3% 정도로 이제 보는데 이 사건들이 굉장히 이제 언론이 보도하기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엄청 이제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전과가 생긴 소년들의 경우에 40% 가량이 재범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벌을 주면 더 이상 이제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그런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교화 효과가 발휘되느냐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행정력이나 제도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들에 대한 엄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이들이 낙인이 찍혀서 내가 아무렇게나 이제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과 뭐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대안은 아마 이미 표디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탤 말은 없지만 그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 소년들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예산 투입이 너무 결여돼 있다는 게 하여튼 이 논의가 가지는 뭐랄까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 법사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년원의 한 끼 식사비 서울에 있는 같은 연령대 고등학생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먹을 건 제대로 먹게 하고 서럽지 않게 하면서 그 교화 개선을 해야만 이들이 재범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 끼당 1,200원 올리는데도 다른 의원님들 관심 없고요. 예산 배정 안 되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걸 떠나서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가장 큰 원인은 가정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적 개입, 예산 없고 인력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 없어요. 맞습니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든 다시 돌아갈 텐데 돌아갔는데 환경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낙인 찍혔어요. 주위에서는 더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이들이 더 흉악 범죄자가 되지 이들이 범죄를 안 저지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가질까요? 관심 가져봐야 복잡하니까. 표도 안 되고 클릭수 안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안 생기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에 너무 소년 심판의 이제 원작자를 원하는 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했던 소년 범죄를 많이 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년 범죄 80%가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어떤 방치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방치를 해소하는 게 사실 이 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제일 큰 이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대 범죄가 뭐 갈수록 흉악해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성인 범죄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책임져야 될 건 10대의 창팔성이 아니고요. 성인들이 오히려 사실 반성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 후유증인가요? 아니면 진짜 가슴이 답답한 건가요? 잠시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노년층 시민들께도 적잖은 충격을 준 영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소위 서울 지하철 1호선 폐륜화 사건.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일입니까 이거? 저도 이게 방송 준비하면서 영상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가슴에 이른바 이제 보디캠이라고 하죠. 촬영 장비가 있는 이제 이런 그거를 찬 한 남성이 계속 이제 열차를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죠. 괜히 이제 이런 공적 장소에서 저 굉장히 건장한 남성이 시비를 거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니까 노인 한 분이 이 남자를 제지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이 노인에게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기도 하고 연령을 비하하기도 하고 뭐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는 영상이 커뮤니티 게시판들 사이에 올라왔고 한 이제 누리꾼이 이 영상 속의 노인이 본인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굉장히 좀 큰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가슴에 보디캠을 단다. 경찰관들이야 이제 그 인권 침해 방지 차원에서 달기도 하고 하는데 체증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반인이 보디캠을 달고 지하철에 타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디캠을 달고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움찔움찔하는 반응,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반응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까지는 아직 뭐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뭐 지하철에서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 왜 지하철에서 보디캠을 달고 그러니까요. 전혀 동의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촬영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부터 좀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뭔가 본인을 극단적으로 과시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수단을 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아들 이분이 이제 한 5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아버님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아버님한테 계속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부인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실토를 하셨고 아니 어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신의 부친이나 모친이 이런 피해를 당하신다 그러면 피가 거꾸로 솟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말에 따르면 이제 피해자인 부친께서는 한 10일 동안 좀 알아 누우셨다. 그러니까 뭐 폭력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모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을 좀 얻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형사적인 법적 대응을 좀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글을 남기신 모양입니다. 민형사적인 법적 대응, 김준우 변호사께서 민사상으로는 어떤 또 형사상으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폭력을 휘두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욕죄, 욕설을 했던 부분이 좀 분명해 보여서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 같고요. 민사상으로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 사실은 뭐 이렇게 개인이 받은 상처에 충분히 위자할 또는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위자료 액수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모욕죄 경우에서도 뭐 이게 실형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처리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뭐 갑자기 황당하게 당한 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려면 이런 뭐 대응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건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봐야 법원에서 내려지는 위자료 액수 그리 크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욕죄도 사실상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벌금형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김준호 변호사께서는 어쨌든 넘어가지 말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이런 악행을 조금이라도 제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뭐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냐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위자료 뭐 얼마 인정받고 그 사람 됐는데 변호사 비용 주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기 고백 같은 거. 안타깝네요. 네, 사회 프로파일링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다음 주부터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는 요일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화요일 6시 때로 좀 앞당겨서 하게 됩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계속 함께 하지만 김완 기자는 금요일에 새로 신설한 코너에 합류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헤어지시게 되네요. 네, 저희 세 번째 이별입니다. 네. 아하, 네. 저랑 따로따로 만나시니까요. 네. 두 분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